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2년 조금 넘게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참 외로워서 결혼을 선택했었는데 한번 갔다가 다시 와보니 저에겐 지금의 자유로운 상태가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번 갔다 와서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그냥 계속 혼자 살아야겠다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혼자서의 자유로움이 너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제 지난 결혼 생활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반증도 되겠죠.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이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가슴에 뭔가 얹힌 것처럼 갑갑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더 많았거든요. 게다가 막판에는 정말 기막힌 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내가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었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다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어요. 20대 때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불쑥 외국에서 유학하며 살았던 적도 있고 또 한때는 운동에 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 운동센터까지 차리게 되기도 했죠. 열정적이면서도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저였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까지 내서 열게 된 운동센터였는데 시기가 좋았는지 꽤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점차 시설도 확충도 하면서 회원수도 더 늘리고 직원들도 더 늘렸었죠. 저는 그때 한창 빠져있던 줌바 댄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제 수업 시간 외에는 회원 상담과 시설 관리, 데스크 업무를 봤고요. 그 남자는 저의 운동센터에서 인연이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는 4살이 어렸고 헬스를 다니는 회원이었는데 웃는 얼굴이 귀엽고 부침성이 참 좋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거의 매일 와서는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그냥 회원일 뿐이었지만 그 남자가 저희 센터에 오래 다니게 되면서 저랑도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센터에서 가까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조만간 2호점도 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걸 보니 부지런한 것 같고 젊은 나이에 본인 사업체도 있고 무엇보다 성격이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가벼운 듯 하면서도 또 남자다운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를 점차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남자를 계속 떠올리고 좋아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밥 한번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 남자도 좀 놀라면서도 싫지 않은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센터 밖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반년 이상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집에서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한다며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을 원했고 저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와 결혼할 거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했으니 거길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땐 워낙 좋아했던 때다 보니 그 남자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남자와 헤어지는 건 싫더라고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싫고요. 다만 저는 결혼은 해도 아기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합의가 되자 오히려 결혼 마음을 먹는 건 쉬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 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이었습니다. 대개는 그런 선택들이 결국 저에게는 다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저를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동적이긴 해도 결혼 역시 저를 좋은 쪽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안정감도 줄 거라고 믿었죠. 물론 결혼을 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지만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자기가 하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분점도 하나 더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영업이 거의 안 돼서 오히려 하고 있던 점포마저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를 속인 건가 싶고요. 하지만 남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늘 억지 같은 변명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결혼 전에 정말 잘 됐었고 지금은 주변에 경쟁 대리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안 되는 거랍니다. 저를 속인 적 없다고요. 결혼 전에 한창 잘 되던 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제 사업체가 있고 그건 남편의 사업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하는 매장은 정리하고 자기가 새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꼬시는 겁니다. 자기도 운동을 좋아하고 식단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다이어트 식단 관련한 도시락 사업을 전부터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저한테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죠. 잘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애초에 식품 관련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갑자기 하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고 오랜 설득에 질린 저는 결국 일부 사업 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열었는데 초반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영업도 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군요. 그리고 초반만 해도 매출이 괜찮았고요. 저희 운동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지만 오픈빨이 끝나고 나니 그것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판매하는 상품에는 큰 특징은 없는 데다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경쟁력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상품 자체 보완을 좀 하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상품을 보완하기보다 홍보비에만 많은 돈을 썼어요. 홍보만 잘 되면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비싼 돈 주고 홍보하고 그 홍보빨이 떨어지면 매출도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홍보비가 더 나갈 지경이었죠. 남편은 그 사업마저 접을 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맘때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만 벌려놓고 수습은 하지 않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잦은 다툼으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만에 사이가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고 성실하지 못한 면 때문에 갈수록 실망했죠. 그런데 남편은 무기처럼 그 소리를 잘하더군요. 제가 본인을 먼저 좋아해서 고백했었고 또 헤어지자는 사람 붙잡은 것도 저 아니냐고요. 그때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여자는 집안도 빵빵하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답니다. 차라리 그 여자랑 선봐서 결혼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제가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러더군요. 제가 남편을 먼저 좋아했고 헤어질 때 본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항상 본인이 갑인 줄 알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때 내가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라도 헤어져 줄 테니 다른 여자 만나러 가라고 하니 자기를 중고남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팽하면 그만이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하고 재밌고 여유로워 보이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새살배기 애마냥 떼쓰고 징징거리기만 하는 남자만 제 옆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싸우도 못해 아예 남남처럼 소원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도 따로 쓰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원래 제 집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 혼자 살던 집을 그대로 신혼집으로 쓰게 됐거든요. 저는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거실에 따로 TV는 없고 피규어가 가득한 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는 TV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 하나는 치우고 TV를 들여놨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TV만 내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도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고요. 서로 인사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거실에 나와서도 피규어 먼지 털고 청소만 할 뿐 남편과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집만 공유하는 사이였죠. 저는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정도 같이 살 의지도 없는데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굳이 계속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던지 둘 중 하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풀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냐면서요. 차라리 서로 화내고 싸우는 게 낫죠. 그때 저희는 아예 냉전 상태로 남남처럼 지냈으니까 더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풀어보자고. 서로 대화를 해서 풀고 그게 아니라면 갈라서야지. 참 갈라선다는 말 쉽게 해. 그리고 대화로 뭘 풀 건데. 당신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잖아. 그런 당신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있긴 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것 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야.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갈라서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멋대로다. 애초에 나는 우리 관계 끝낼 생각도 있었잖아. 나는 부모님 소개해주는 여자랑 선볼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때 끝냈으면 됐는데 네가 아쉽다고 나 붙잡았던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그 얘기를 뭘 언제까지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저희가 뭐냐고. 내가 그때 너 붙잡았으니 어떻게 살든 끝까지 책임져라. 이 말이야? 그래 맞아. 당신은 툭 하면 갈라서자 어쩌고 하는데 결혼이 장난이야? 나는 그렇게 쉽게 갈라설 생각 없거든? 더 이상 애정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뭘 어떡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고 대화의 끝은 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전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는 그냥 싸움이요. 저도 점차 지쳐갔고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소송을 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와 남편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저는 스트레스가 몹시 심한 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 있는 피규어 먼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 사나울 때 피규어 구경하면서 정리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좀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피규어 몇 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거실에 있는 피규어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해도 다 아끼는 것들이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몇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피규어 위주로 없어져서 어디 굴러 떨어졌나 싶어서 바닥도 찾아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가격도 비싸고 소중한 것들인데요. 남편은 제 피규어 장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예 손을 안 댔고 저만 구경하거나 청소할 때만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몇 개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다 보니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보니 이번엔 제 화장대에 있던 미니 향수랑 립글로즈가 없어진 거예요. 립글로즈는 특히 새로 산 것이다 보니 조만간 쓰려고 잘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곤 저와 남편밖에 없고 또 남편하고는 이미 각방을 쓰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건 정리를 잘 해두는 편이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라서 제 물건을 깜빡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하나씩 물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서랍에 넣어두었나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찝찝해졌죠. 내가 착각한 거겠지, 어디 두고 못 찾는 거겠지 생각하면서도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게 말도 못하게 찝찝하고 깨름칙하더라고요. 차라리 돈이나 보석이 없어지는 거면 집에 도둑이 들었나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지만 자잘하고 작은 것들이 자꾸 사라졌어요.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혹시나 해서 매일 체크를 해보면 또 한동안은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경 안 쓰다가 또 어느 날 우연히 보면 어느새 피규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화장대 위에 제 물건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남편이 몰래 버리나 생각도 했죠. 제가 아끼는 거다 보니 일부러 저 보란 듯이 하나씩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정판 피규어까지 없어진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피규어는 외국 유학할 때 샀던 거고 한정판이라 힘들게 구한 거였어요. 당연히 가격도 워낙 비싼 데다 제가 특히나 아끼는 거거든요. 피규어장 제일 중간에 다른 것들이랑 배치해서 놓아뒀는데 딱 그것만 없어진 겁니다. 그게 사라지자 남편이 버린 게 아니라 혹시 팔았나 싶더라고요. 제 피규어들이 한정판도 많고 구하기 힘든 것도 많다 보니 팔면 돈 되는 애들도 꽤 되거든요. 남편은 사업도 거의 중지되다시피 해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저 몰래 제 피규어들을 하나씩 팔아버리나 싶었죠. 저한테 걸리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 티 안 나게 작은 것들 위주로요. 솔직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집에 있는 사람이라곤 저하고 남편뿐이고 시어머니, 저희 엄마, 그 누구도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만약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다면 현금이나 제 패물, 보석도 아니고 피규어 몇 개만 달랑 훔쳐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꾸준히 자주요. 남편한테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그럼 자기를 도둑으로 뭐냐고 난리를 칠 게 뻔했기 때문에 섣불리 물어보기도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작은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티슈각 안에다가 구멍까지 뚫어서 남편 몰래 설치한 거였죠. 제 예상으로는 남편이 저 몰래 훔쳐가는 게 찍힐 거라고 생각했고 증거가 찍히면 남편에게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틈틈이 확인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볼 뿐 피규어장 쪽으론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낌새조차 없었고요. 홈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하는 거라곤 TV를 보는 것과 내내 폰을 붙잡고 톡을 보내는 거, 그거 2개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고요. 혹시 홈캠이 있는 걸 눈치챘나 싶기도 했지만 남편 성격에 만약 눈치를 챘으면 뒤집어 엎고도 남을 거였기 때문에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피규어들은 왜 자꾸만 사라질까? 저의 의문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그날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은 저희 데스크 직원이 쉬는 날이라 제가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평일인데다 낮 시간은 한산하니까 저도 쉬면서 띄엄띄엄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홈캠을 확인했어요. 제 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남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웬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집인 양 엄청 익숙하게 저희 집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 같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장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다니 그걸 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랐어요. 하도 밖으로 도니까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도 했지만 정말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요. 남편은 누워있는 그 여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도 중간중간 발로 남편에게 장난을 걸더라고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그러자 화면에서는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은 급하게 나갔다가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배달까지 시켜 먹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밥이 오니까 몸을 일으켜 앉더라고요. 그렇게 앉고 보니 그 여자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센터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바로 그날 휴무여서 나오지 않은 그 직원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미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데스크 직원이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감쪽같이 몰랐고요. 남편도 저희 헬스장을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데스크 직원과 눈이 맞았고 집에까지 부르는 사이였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지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의 직원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내 집에서 익숙한 듯 불륜질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어들어가 두 것들을 작살내고 싶었지만 일단 꾹꾹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다 모아야 했으니까요. 두 것들은 밥 다 처먹고 꽁냥꽁냥 거렸어요. 제 홈캠은 음성 기능도 다 있어서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남편 보고 언제 갈라설 거냐고 물었고 남편놈 한다는 소리가 나 꾸역꾸역 버틸 거라니까. 버텨서 나중에 재산분할 받으려고. 지금은 혼인기간이 짧아서 안 되고 어떻게든 몇 년 버텨서 걔 재산 반 이상 먹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 탐나서 악착같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일말의 애정도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내 재산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미친놈을 남편이라고 두고 살았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기분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것만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것들은 밥 다 먹고는 갑자기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스킨십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두 년놈이 실시간으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뒷목에 혈압이 쫙 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두 것들은 제 집에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습니다. 저는 오냐 이것들아 너네 하는 짓거리 다 찍혔다.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 여자는 먼저 욕실로 씻으러 가는 듯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씻고 나온 건지 제 가운까지 입고 나오더라고요. 뒤이어 남편도 욕실로 가고요.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데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익숙하게 제 피규어 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제 피규어장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아무렇지 않게 피규어 하나를 집었어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그걸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피규어 훔쳐간 것도 이 기집애구나 싶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죠. 직장 대표의 남편과 바람피고 집까지 들어가서 추잡스러운 짓은 다 하고 심지어 제 물건까지 손을 대다니요. 얘가 휴무날마다 우리 집 와서 내 남편이랑 자고 내 피규어를 하나씩 훔쳐갔구나. 내 앞에선 대표님 하면서 뒤에서는 간도 크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싶었어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집으로 내연녀를 불러낸 남편놈도 미친 것 같았고 부른다고 오는 그 직원 여자애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당장 쳐들어가서 이것들 요절을 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직원들 다 불러서 개망신을 줘버릴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건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고 절도죄로 사건 접수를 했어요. 경찰들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도난 때문에 설치한 홈캠에 외도와 함께 절도하는 장면까지 다 녹화가 되었으니까요. 훔쳐간 물건들이 소소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된다고 해서 바로 접수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접수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외도 사실도 알고 있으니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도 보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두 인간들 다 똥줄타게 저한테 전화할 줄 알았는데 읽고서도 둘 다 별말이 없더군요. 저는 다시 홈캠을 켰고 그것들을 봤는데 문자를 본 건지 둘 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 알았다느니 어떻게 안 거냐느니 지금 집으로 오는 거 아니냐느니 온갖 호들갑들은 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 챙겨서 급하게 나가더군요. 그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이제는 어이가 없어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까마득하게 모르는 줄 알고 잘들 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경찰에 도난으로 신고했다는 접수증을 보냈으니까요. 저는 데스크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몇 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증거를 잡은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이런 꼴까지 당할까 싶어서 참담하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복잡한 기분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우두커니 있는데 남편이 센터로 찾아왔더군요.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요. 그 면상을 보는데 참 더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똥을 던져준 그 인간이 치떨리게 밉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닫자마자 싸다기를 날렸죠. 제가 싸다기를 날리자 남편은 바람핀 주제에 지가 더 난리치면서 사람을 치냐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칼 안 들고 온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 센터 직원 기집애하고 내 집에서 그 짓을 해? 네가 사람 새끼야? 남편은 입만 실룩거리더니 그러더군요. 너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데? 그게 궁금해. 그게 중요하냐고. 너 경찰에 성민주 도난으로 신고했다며? 도대체 뭘로 도난으로 신고를 하는데? 아예 몰랐어? 네 내연녀가 내 피규어 훔쳐간 거 내 집에 올 때마다 훔치는 것 같던데? 내 화장품도 훔쳐가고 아주 가지가지해요. 뭐라고? 아이씨 미쳤나. 그딴 걸 왜 훔쳐서. 남편도 그 내연녀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건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고 비웃었죠. 어떡하냐? 계획이 무산됐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내 재산 분할받는 게 목적이었지. 남편은 제 말에 놀라더군요. 그건 어떻게? 너 집에 무슨 CCTV라도 달았어? 나 몰래? 머리가 참 나쁘네.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그 기집애를 신고했겠어? 야, 나도 같이 사는데 나한테 허락을 구했어야지. 놀고 자빠졌네. 내 집에 내가 도둑 잡겠다고 카메라 다는 건데 내가 왜 네 허락을 구하는데? 와, 진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딴 걸 설치하냐? 소름 돋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지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느냐고 난리를 친다니요. 그 뻔뻔한 면상을 가만 보는데 정말 이 인간이랑 하루빨리 끝내는 게 답이다 싶더군요. 바람핀 주제에 끝까지 뻔뻔하네. 똥인지 된장인지 상황 파악이 안 돼? 됐고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너나 그 기집애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갖고 있는 증거로 상간소송도 할 거고 이혼소송도 할 거니까 딱 기다려.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그 여자는 오후 늦게서야 들고 갔던 피규어 다 들고 와서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성민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단하던데요. 어쩜 그렇게 티 한 번을 안 내요? 나는 감쪽같이 몰랐네. 대표님, 잘못했어요. 사장님하고는 끝낼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이 먼저 꼬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요. 경찰서 가서 조사나 똑바로 받아요. 연락 받았죠? 도난죄는 합의 상관없이 처벌 무조건 받아야 돼요. 뭐 합의해주면 양형이 좀 될 수도 있다는데 일단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간소송 소장도 곧 갈 거니까 그것도 차곡차곡 준비하세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돈 없어요. 게다가 절도죄라뇨.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 집을 자기 집인 양 잘도 돌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애초에 내 물건 야금야금 훔친 거 자체가 나보고 눈치채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남편 줄게요. 가지세요. 냉큼 데리고 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도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훔친 거예요. 도벽이요?
잠깐, 우리 센터 CCTV도 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우리 센터 물건은 훔쳐간 거 없는지. 아니에요. 여기선 그렇게 안 했어요. 도벽이 있어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남의 남편도 훔쳐요. 성민주 씨 진짜 볼수록 소름 끼치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그 집에서까진 온갖 짓 다 하고 내 물건까지 훔쳐갔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게 신기하네요. 선처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 나가요. 성민주 씨도 내 남편도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될 겁니다. 참, 그리고 온 김에 짐 싹 들고 가요. 그런 짓을 버려놓고 여길 계속 다닐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 여자는 결국 짐 챙겨서 센터에서 나갔어요. 그 바람에 다른 직원들까지 수근수근거렸죠. 저는 그 후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상간소송도 바로 진행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 어려울 것도 없었죠. 그리고 집 비번 바꾸고 남편에게도 불안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집은 시댁으로 보낸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진짜 짐은 다 보내버렸고요. 그런 인간이랑 제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그 여자가 썼던 가운과 수건도 몽땅 버려버렸고 몇 시간이나 걸쳐 바닥과 화장실도 다 박박 청소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물건 들고 간 절도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합의를 해줬으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처벌을 원했기에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죠. 게다가 상간소송도 증거가 확실하고 남편이나 그 여자도 항소할 생각도 없어서 몹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전화와서 용서해 주라고 한바탕 난리치고 또 남편과 그 여자도 툭하면 전화해서 잘못했느니 용서해 달라느니 아주 제 전화기가 닳도록 연락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제대로 돌아선 저는 선처나 합의 쪽으로는 고개를 15도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이제 속 시원하느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모르는 인간이구나 싶어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했죠. 뭐? 속 시원하냐고? 너 같으면 속 시원하겠어?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에 내연녀 끌고 들어오고 둘이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다 봤어. 게다가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하려고 버틴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근데 내가 속 시원하느냐고? 진짜 내가 속 시원하려면 너랑 네 내연녀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지. 근데 차마 내 손에 그 더러운 피 묻히고 싶지 않고 너네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법대로 해결하는 것뿐이야. 나 속이고 바람까지 핀 주제에 끝까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나 보네. 그래, 이제 내 할 바도 아니지. 그러고 평생 살아. 남 등골 뽑아먹고 남 탓하면서. 그러고 살라고. 너랑 살았던 그 인연이 내 인생에선 최악이다. 다시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고 살자. 저는 그렇게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도 다 차단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받았고요. 소송이 끝나고 이혼 서류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는 드디어 그 남자와 깨끗하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속 시원하고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는 참 많이 사랑했었고 놓치기 싫어서 결혼까지 했던 남자였는데 그 끝이 참 징글징글하고 끔찍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침울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다 들켜서 진작에 끝이 났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어물쩡 버티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남편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나요. 차라리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그 누구와도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과 지독한 악연이 되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이자 상처였으니까요.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좀 외로운 게 낫지. 그 인간 만나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경찰서에 법원에 그런 경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싶네요. 여태까지 혼자서도 잘 살았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제 스스로를 잘 책임지고 건사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지독한 액땜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 후 이중적인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정에 좀 무심한 편이기도 했죠. 제가 뭘 하든 아이들이 어떻게 크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저 자기 인생만 사는 이기적인 남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정다감하진 않아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기에 무난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셨는데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렵고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더욱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많이 썩히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즈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술 기운에 자기 집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이었는데 대개는 밖으로 좀 돌다가 다시 집으로 오긴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랑은 꽤나 심각한 사이였는지 본처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아예 집을 나가서 2달 동안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래는 냅두는데 이번에는 심각하구나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셨고 결국 그 상간녀가 누군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내셨대요.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시장의 이불집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는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 개 패듯이 팼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풍채도 좋고 힘도 엄청 세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간녀를 잡으러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가셨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자기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상간녀를 죽도록 패는 걸 보고 어린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머님은 그 상간녀더러 경고를 했대요. 내 남편 집으로 안 돌려보내면 너네 집에 불 지를 거고 너랑 네 가족도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했죠. 그 뒤로 시아버지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남편의 충격은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며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몸서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릴 때 그 꼴 보고 절대 아빠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바람 피면 진짜 끔찍하겠구나 싶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가 꽤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고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졌죠. 어떤 여자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처자식 두고 바람 피워댄 아버님 잘못인 거지 상간녀한테 분풀이한 어머님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동시에 참 불같은 분이시구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성격이 좀 무서우시겠구나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제 생각과 달리 점잖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평소 성격은 차분한 쪽에 가까우셨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본인이 화가 나면 그 불같은 성미를 못 참으시긴 하더라고요. 한 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고 다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면서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는 평소엔 잔잔하지만 한 번씩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되는 불같은 성정이 있으셨고 또 한 번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무서운 집요함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물처럼 거스르지 말고 튀지 말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거죠.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결혼한 건 남편 성격이 우직하고 성실해서 배우잣감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바람 피울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 눈앞에서 상간녀가 얻어맞는 걸 목격했고 그 장면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끔찍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족쇄가 되어 남편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을 테니 바람을 피거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썩히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꼭 그러라는 법도 없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신우의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는 사위죠. 그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심해부는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지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도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심해부가 바람을 피웠고 신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렸는데 이혼은 절대 할 생각 없다고. 그런데 계속 그년하고 몰래 만날 것 같아서 속이 문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아와 울고불고 했고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셨죠. 본인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딸까지 똑같은 일을 겪는다 생각하니 눈이 뒤집히신 겁니다. 걱정 마라, 수키야. 그깟 계집애 때문에 네가 왜 눈물을 흘려. 이럴 땐 다 방법이 있어. 그 상간녀를 족쳐서 2번 다시 네 서방 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우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셨죠. 신우는 대강 안다고 했어요. 어느 옷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좀 해달라고요. 신우도 1년 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한번 내고 나서 그 후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운전해서 그 여자 옷가게로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까지 엉겁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괜히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겁이 나더라고요. 신우가 말한 옷가게로 운전해서 가는 와중 시어머니는 뒤에서 바람 피우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 분노 섞인 읊조림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외도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갖고 계시는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옷가게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우랑 먼저 들어갈 테니 주차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근방에 겨우 주차를 하고 옷가게로 갔는데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심해부와 바람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정말 개 패듯이 패기 시작했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때리는데 거기 옷가게에 있는 남자 사장이 말려도 택도 안 됐습니다. 상간녀는 코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사장은 112 신고하고 있고 눈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처맞고 있는 걸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과거 중학생 때의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저더러 차 어디 됐냐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다시 차로가 탔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이 안 될 지경이었죠.
뒤에서 신우는 속 시원하다고, 근데 전현이 폭행으로 신고하면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에 대한 별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핫풀이 하듯이 때린 거지 별다른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피떡이 된 상간녀가 고소한다 어쩐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심해부도 상간녀가 피떡이 되게 맞은 걸 알았는데 어쨌든 신우랑 이혼은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게다가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상간녀에게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했고요. 상간녀를 피떡 만든 일로 오히려 정 떨어져서 이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도 있고 본인 이미지도 있다 보니 상간녀를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일로 어머님은 그것 보라면서 상간녀 족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며 크게 식겁을 했어요. 어머님 진짜 무섭구나. 눈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든든함도 생기는 겁니다. 아, 어머님이 가족 일에는 저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시는구나. 끝장을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런 사람이 적이 되면 무서운데 내 편이면 든든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 어머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 제 결혼 생활도 15년이 지났죠. 어머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성격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맘때 남편에 대한 제 믿음, 아니 제 위태로운 예상이 처참하게 빗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그토록 바람을 혐오한다며 제 앞에서 몸서리치던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펼쳐봤는데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 썼대? 생각하며 봤더니 금은빵 같은 겁니다. 인터넷으로 상호명을 쳐보니 금은빵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여기서 100만 원 상당의 무언가를 산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제법 지나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받은 게 없거든요. 그 순간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설마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대는 이혼녀였고 남편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소 1년 이상 된 관계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바람 같은 건 안 핀다고 맹세했던 인간이 버젓이 제 뒤에서 불륜을, 그것도 1년 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티도 안 내고요.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남편에게 당장 따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을 내리는 게 먼저였죠. 그러면서 저는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퀭한 얼굴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용서하기 힘들다,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덮어주고 산다 한들 이미 신뢰가 파탄이 났기에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댁 제사 준비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하루 전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제사 준비에 갈 마음까진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다던데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파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안 와? 이걸 누가 다 하라고? 어머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어머님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누구보다 바람 피우는 인간을 증오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요, 어머니. 성우 씨, 바람 피워요. 뭐라고? 제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우리 성호가? 말도 안 된다. 너 그거 확실한 거야? 예, 확실한 겁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증오하던 행동을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사람 써서요. 설마 했는데 진짜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1년 넘었대요. 성호도 다 알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려서요. 저는 어머님이 성우 걔가 미쳤나 보다. 지네 애비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느냐며 제정신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 속이고 1년 넘게 다른 여자 만났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덮고 지내요? 너 잘 생각해라. 애들 아빠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래? 너만 생각해? 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게다가 너 지금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 아니야. 솔직히 이혼하면 별 수 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너 화난다고 덜컥 이혼해버리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말아. 남자들 다 한 번씩 바람 핀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들쑤셔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제 목소리가 민망해질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나요? 아버님과 바람 폈던 상간녀도 사위와 바람난 상간녀도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족쳤던 분이 어째서 당신 아들의 문제에는 남자들 다 한 번씩은 바람 핀다. 애들 생각해서 일 키우지 말고 넘어가라라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 때는 그 여자 머리채 잡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으면서 왜 제 일에는 참고 살라고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시더군요. 수키는 내 딸이잖니. 네가 내 딸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마치 신우 일처럼 어머님이 분노해주고 길길이 날뛰어주고 또 그 상간녀 어디 있느냐고 화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에게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이었구나. 며느리는 결코 가족이 아니구나. 결국 이런 일에서는 남남이구나. 그 짧은 순간 뼈저리게 느낀 거죠.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허탈감만 차올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해야겠네요. 참나, 너 이혼하면 뭐 별 수 있을 줄 알아?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너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다. 막말로 우리 성호 너랑 헤어지고 그 만난다는 여자랑 재혼이라도 덜컥하면 너만 손해 아니야? 너 헤어진다고 뭐 별 수 있느냐고. 어머님 별 수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이에요. 뭐라고? 어디 두고 보세요. 저는 그 길로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을 삭히려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정도 겨우 진정을 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어머님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죠.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들었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이름 손정이지. 이혼 여고. 당시랑 1년 넘었다던데. 생활비도 주고 가방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아니, 그게...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 어머님하고 통화해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 톡 까놓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할까 싶기도 했거든. 어머님이 서방님 상간녀한테 했듯이 손정이 찾아가서 잡돌이 한번 해주면 내 속이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네? 남자들 바람 다 피우니까 용서해주라고. 그래서 본인은 용서하셔서 시장바닥에서 상간녀 머리채 잡았어? 사이 상간녀를 피떡이 되게 때렸어? 어머님 몰랐는데 참 관용이 넘치는 분이었네. 나보고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라는 걸 보니. 아니, 저기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신 입으로 말하시더라. 네가 내 딸이냐고. 딸이랑 며느리랑 같느냐고. 그 말 맞아. 나 딸 아니야. 자식도 아닌데 내가 큰 착각을 했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도 아닌데 왜 어머님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댁에 들어간 내 전세자금 당장 돌려내. 아, 여보!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그 전세자금도 내놔. 그리고 나 당신하고 그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어머님 말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네. 사실 저는 어머님 말 맞다나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투자를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경제신문도 읽고 주식 공부도 해가면서요. 그러다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은 꽤 큰 액수가 되었죠.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제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사업이 어렵다는 고서왕의 말에 시누이가 울며불며 급전을 어머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 사위의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누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딸네 집에서는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따로 어머님이 사실 전세를 구해준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남편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을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었죠. 남편은 장남 체면이 있으니 어머님에게 말은 하지 말자고 했고 저도 굳이 제가 주식한다는 걸 사방팔방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그 가짜는 자존심도 세워줄 겸 아무 말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은 제 돈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과의 통화로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면서도 속으로 삭히고 참아가다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뒤틀린 괴물이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그 여자랑 정리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제 마음은 다친 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색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는 심각하게 처맞았고 개망신까지 톡톡히 당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곤죽이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 속 시원하냐고 이혼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저는 남편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거고 그 여자한테도 받을 거 받아내고 끝낼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그 여자를 때려달라느니 복수해달라느니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네가 수키네 상간녀한테 했던 것처럼 왜 안 해주냐며. 그래서 어머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너는 딸도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받아들였고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서 그 여자 때린 걸 왜 저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분노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화가 나셨으면 당신 아들 머리채부터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늘 만만한 여자들 머리채만 잡으세요? 진짜 비겁하세요. 뭐야? 어머님 뭘 하시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거니까 전세 빼시고 앞으로는 아범이랑 같이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단호한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상해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로 고소했고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받을 뻔한 것을 겨우 선처를 구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끝을 냈고 제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재산 분할한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어머님과 둘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 그 상간녀 새 며느리로 얻어서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새 며느리는커녕 벌금 물고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사시게 된 거죠. 바람을 핀 당신의 남편에게도 사위에게도 또 자신의 아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그 상대 여자들에게만 분풀이를 했던 어머님. 어찌 보면 참 비겁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선택적 분노가 며느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도 어이없고 우습네요. 저는 그런 폭행 없이 그저 법으로만 받을 거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꼭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불륜을 지켜보며 그토록 불륜을 혐오하던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벌였죠. 남편의 일을 묵인하고 덮어줬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저에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 말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결혼 한 번 안 한 미혼이고 상대방 남자는 딸을 혼자 키우는 돌싱남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때 결혼하려고 준비하던 사람과 깨지고 그 후로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혼자 살 때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면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첫 만남은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취미도 많이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면서 나한테 돈 쓰고 비싼 취미 활동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좀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보육원이나 장애인 센터에 봉사활동과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강가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 남자와 저는 같은 조였는데 잘 웃으시고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멩이를 잘못 밟고 넘어졌는데 그때 도와주시고 부축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고마우신 분이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 남자분도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겹치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한데 이렇게 또 봤다면서요. 그날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여서 또래인데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다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와 제가 무슨 인연이긴 했나 봅니다. 봉사활동 끝나고 인사를 나눴어요. 마음 한켠에 조금 아쉬운 기분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짜고짜 들이댈 수도 없으니 그냥 아쉬운 마음만 간직한 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 인근 공영 주차장에 대놓은 제 차가 방전이 된 겁니다. 제가 깜빡하고 주차할 때 켜둔 비상 깜빡이를 안 끄고 내렸는데 그게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험사 전화하고 허둥거리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오더라고요. 마침 그 남자도 차를 이 근처에 댔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차가 방전이 돼버려서요. 어휴, 어쩌다가요? 바보같이 비상 깜빡이 켜고 내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기사분은 언제 오신다던가요? 조금 밀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네요. 그래요? 날이 추우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괜찮아요. 차도 시동이 안 걸려서 똑같이 춥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덜 추워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잠시만 있으라고 하더니 바로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차에 있는 담요도 꺼내오시고요. 이거 저희 딸애가 잘 덮는 건데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감기 걸려요. 그 남자가 전해준 커피와 담요 참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냥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옆에서 수리기사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물었죠. 딸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좀 전에 그 남자가 딸애가 두르는 담요라고 했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결혼한 줄도 모르고 번호 물어봤으면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 예, 고등학생이요.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아내분도 좋으시겠다. 그 말에 남자가 약간 어색하게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없습니다. 이혼했거든요. 3년 전에. 어머, 그러시구나. 제가 실례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혼자라는 얘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 끝에 저는 그분이 작은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세를 받고 살거든요. 저희 아버지 건물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넘기셨어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건물 1층에다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카페도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2번밖에 안 만난 낯선 남자에게 건물 세 받는다는 소리를 하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아, 저는 백수예요. 지금 놀고 있어요. 약간 장난스러운 제 말에도 그분은 놀라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러시냐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1년 전에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백수도 아니죠. 좀 쉬시는 거네요. 일종의 재충전 시간? 재충전이 좀 길어지긴 하죠. 뭐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도 줄곧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갈수록 학생들도 줄어들고 좀 빠듯해서요. 딸내미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너 알아서 좀 살라고 하고 저도 공부방 그만둘까 싶어요. 그때는 저도 재충전을 좀 해야겠죠. 네. 그나저나 배터리 충전도 빨리 해야 되는데 기사분이 많이 늦으시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기사분이 오셔서 충전을 해주셨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담요를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뭘요?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부턴 비상등 꼭 끄고 내리시고요. 하지만 왠지 그렇게 헤어지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차로 돌아가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번호를 주실 수 있느냐, 언젠가 차 한번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주셨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저희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된 그 남자에게 왜 그때 번호 달라고 하니 망설였냐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그때 미용이 너랑 대화하는데 나도 참 좋더라고. 솔직히 내가 먼저 연락처 줄 수 있느냐 하고 싶었지만 내 처지가 어디 그런가? 당신 처지가 왜?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네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친도 제가 호감이 있었지만 본인 처지가 그래서 말았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친과 1년 정도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건물에서 세를 받는다는 소리는 6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했어요. 남친도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한 번도 안 한 미혼에다가 그런 건물까지 갖고 있는데 자기같이 능력도 없고 애까지 딸린 이혼남하고 만나서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건물에 자리가 나와서 제가 학원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제안도 했습니다. 남친은 공부방 말고 학원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기뻐하면서 저희 건물에서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투자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시설도 새로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남친도 미안해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건물 보고 돈 보고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남친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만 보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도 오갔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죠. 너 미쳤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나니? 좋은 사람이야. 누가 안 좋대? 나도 영수 씨 만나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너한테도 진심인 거 다 알겠어. 그래도 결국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너 잘 생각해.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랑만 사는 거 아니다. 그 집에도 네가 키워야 된다고. 고등학생이야. 이제 손 갈 때 지났어. 그러니까 더 문제지. 차라리 네가 네 애처럼 처음부터 키우는 것도 아니고 클 대로 다 큰 애한테 네가 엄마라고 하면 걔가 잘 받아들이겠냐고. 몇 번 만나봤는데 나 좋아해. 네가 건물 갖고 있어서 돈 많은 엄마 생겼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야,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애는 애야. 그리고 몰라 그런 거. 남편도 말 안 했고. 너네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너 뜯어말렸을 텐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잘 살 수 있어. 저는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 생각한 일이더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언정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결혼 직전에서 파토난 적이 있던 저는 그런 감정이 든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게 신기했고 이번에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다면 결사 반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친 쪽도 어머님이 먼 지역에 사시는데 결혼 승낙하셨어요. 아들이 혼자 돼서 자식 키우며 사는데 새장가 간다고 하니 기뻐하시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친이 키우던 딸 미주였는데 미주도 저희 결혼 반대하지 않았고 저도 잘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도 전세 만료로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도 혼자 사는 집을 정리하고 돈을 보태서 큰 집으로 옮겼어요. 딸도 집이 훨씬 커졌고 자기 방도 커졌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재혼 가정이지만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미주는 제가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저랑도 잘 지냈어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더 돈독해졌고요. 학원을 열고 나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기를 보냈는데 저희 가족 앞으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처였어요. 전처는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않고 지냈고 미주랑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고 해요.
사실 미주랑은 만나도 됐지만 전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도 자주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주는 친엄마를 항상 애달아하고 그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채워주지는 못할 부분이겠죠. 전처는 전 남편의 재혼 소식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미주와 자주 만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결혼 전에는 미주 만나러 안 오냐고 물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왔던 사람이래요. 남편은 속으로 역시 자식은 안중에 없구나 했다더군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니 미주를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엄마라고 재혼 가정에서 크는 딸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 건지 물어봤었어요. 남편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제가 결혼까지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선 알아야겠다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 전처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상간소장이 날아와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이 상처받을까봐 비밀로 하고 성격적인 문제로 헤어졌다고 둘러댔다네요. 전처도 이혼하고 그 바람난 내연남이랑 살 거라며 자식도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애초에 미주에게 그렇게 잘하는 엄마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전처는 바람핀 남자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여튼 저도 남편의 뜻에 따라 이혼에 관해서는 미주한테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그맘때 미주도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 자꾸만 미주를 불러내더라고요. 만나서 밥 사주고 카페 가고 놀러 가고 미주는 친엄마가 만나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면서 무조건 나갔고요. 남편하고 이혼할 땐 자식이고 뭐고 필요도 없다 하며 이혼 후에도 거의 안 보고 살았다면서 이제 와서 뒤늦게 모정이 사무치는지 딸한테 엄청 잘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미주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인지 기본적으로 친엄마에 대한 애정이 고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잘해주고 자꾸 보고 싶다 하니 미주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에게 잘한다 한들 결국 저는 새엄마고 핏줄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주와 자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꾸 저희 남편까지 불러내려는 겁니다. 그것도 딸을 이용해서요. 미주는 자꾸 저희 남편더러 아빠도 같이 나가자 하고 일부러 태워다 달라고 하고 남편은 전처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해합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하니 몇 번 저에게도 미리 말하고 마지못해 갔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전처가 밥도 먹고 가라,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렇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딸까지 공세해서요. 그렇게 마지못해 몇 번 갔던 남편은 미주에게 단호히 말했죠. 아빠는 안 가고 싶으니 너 혼자서 엄마 만나라. 엄마 만나는 거 아빠 상관 안 한다. 하지만 아빠는 안 갈 거다 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만큼 지긋지긋하다네요. 결혼 생활 때 애는 내팽개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결국 바람나서 소장까지 받게 만들고 이혼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없이 그 내연남하고 살겠다 했답니다. 그런 여자니 남편 입장에서도 아무리 딸의 친엄마라도 지긋지긋했겠죠. 하지만 저희 남편이 모질게 말하니 미주도 엄청 서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쯤 미주가 저를 대하는 것도 엄청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안 나가는데 혹시 새엄마가 못 나가게 했냐 따져 물을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마 전처가 미주한테 제 욕을 엄청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딸한테 서운하다기보다 전처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들쑤시기 전까지 저 미주랑 잘 지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남편과 미주를 자꾸 불러내고 미주한테도 내 헌담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미주에게도 섭섭하긴 했습니다. 제가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결국 친엄마 말만 듣는 건가 싶고요.
이런 게 재혼 가정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남편도 다 알고 있었고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며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몸은 다 컸어도 아직 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주가 나중에 저한테 새엄마라고도 안 하고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새엄마라고 잘했는데요. 아마 그것도 전처가 시킨 거겠죠. 저는 너무 속상했는데 남편도 그걸 보게 되었고 남편이 결국 미주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새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아줌마 맞잖아. 친엄마도 아니고. 친엄마 아니더라도 아빠가 결혼한 여자고 너도 새엄마라고 부르는 거 동의했잖아.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지. 나 솔직히 동의한 적 없어. 나는 아빠가 엄마랑 재결합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에 방 밖에서 듣던 저도 속상하고 남편도 화가 났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시켰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다시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어서 그래. 미주야, 너 왜 그래? 지금 행복하잖아. 솔직히 예전에 기억 안 나니? 엄마 허구한 날 집에도 안 있고 맨날 술 먹으러 다녀서 아빠랑 싸우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엄마 욕해? 엄마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솔직히 행복했었냐고. 너도 너무 힘들어했잖아. 이제 안 그래. 엄마가 반성했대. 정말 잘못했대. 다시 나랑 아빠랑 살면 정말 잘할 거래.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안 나간대. 됐다 그래. 너네 엄마 그 소리 결혼 생활 내내 했어. 결국 엄마 아빠 그래서 갈라선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갑자기 미주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잖아. 아빠가 바람난 거잖아. 저도 그 말에 밖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 아줌마랑 바람난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갈라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세상에, 저랑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미주에게도 다 말해줬는데 아마 그 전처가 저렇게 모함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빠랑 새엄마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활동에서. 핑계대지 마. 엄마가 아니라던데?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 너네 엄마가 뭘 안다고? 왜 몰라?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한 건데 왜 모르냐고.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은 화가 나서 거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폰을 찾아 전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람은 본인이 폈으면서 저희더러 바람을 폈다니요. 뒤집어 씌워도 정도 것이죠. 그 와중에 미주는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급하게 따라 나갔는데 뿌리치더라고요. 냅둬요.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어요. 아줌마 때문이에요. 저도 강경하게 말했죠.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 너네 아빠랑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아빠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 모임에서. 거짓말하지 마요. 아줌마랑 아빠랑 바람나서 엄마가 마음고생 심했다고 했어. 뭐라고? 미주는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전처와 싸우고 있었어요. 너 미쳤냐? 어디 뒤집어 씌우길. 네가 바람났지 내가 바람났어? 미주 생각해서 일부러 덮어둔다 했더니 애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사람이야? 남편은 한참 싸우다 말이 안 통하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고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오해를 받나 싶었거든요. 한편으론 전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미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부터 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를 막 훑어보더니 혼잣말로 그러더군요. 나이가 좀 있네. 미혼이랑 결혼했다길래 어린 줄. 예인은 밥 말아 먹었더라고요. 저도 흥분하지 말자 생각하며 입을 열었죠. 성함이 황지연 씨 맞으시죠? 맞는데요.
저는 홍영수 씨랑 결혼한 손미영입니다. 알아요. 미주 만나는 거 딸이니까 당연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미주만 만나면 됐지 왜 남의 남편 자꾸만 불러대고 미주한테 제 험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전처는 막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전 남편 부르는 건데 뭔 상관인데요? 지금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사이에 내가 있어. 애가 있으면 부모끼리 나눌 대화가 많거든. 부모끼리 대화를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착각하나 본데 당신 홍영수 새마누라는 맞아. 근데 우리 딸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나거든. 네, 그러세요. 저도 미주 좋아하고 아끼지만 결국 제가 친엄마도 아니고 제가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3, 4살 애도 아니고 사리분별되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억지로 이제 내가 엄마다 할 수는 없죠. 어머, 세상에. 대놓고 딸 아니라 이거네. 다만 제 할 도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쪽한테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딸 이용해서 자꾸 남편 만나려고 하는 짓 그만하세요. 그리고 미주한테 남편과 제가 바람을 폈다느니 어쩌느니 했다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까 이름 손미영이라고 했죠? 이봐요, 손미영 씨. 나 그 사람이랑 15년 살았어요. 그쪽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지? 그쪽이 홍영수 씨를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홍영수가 바람나서 헤어진 거야. 대놓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어쨌든 그래. 그쪽이랑 그때부터 만났는지도 모르지. 저도 그 말에 코웃음 쳤죠. 저기요, 작작 좀 하세요. 바람은 그쪽이 폈잖아요. 집으로 상간소송 날아온 거 모를 줄 알아요? 본인이 애고 남편이고 내팽개치고 바람피다가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냐고. 제 말에 그 여자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뭐라고? 말 다 했냐? 네가 뭘 하는데? 다 한다. 어쩔래? 그냥 깨놓고 말할게. 너 뭔데 자꾸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이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까워? 그래서 질척이는 거야? 내 남편이 너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끔찍하대. 그러니까 작작 좀 하라고. 제 말에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봐. 완전 깡패년이네 이거. 야, 너 내 남편 잘 나가는 학원 원장이라서 그거 믿고 들러붙었지? 나랑 살 때는 손바닥만한 공부방 하나에서 돈도 못 벌었는데 이젠 얘기가 다르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한테 주니?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왜 전처가 저희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공부방 할 때와 달리 지금은 규모도 크고 입지 좋은 곳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남편이 아쉬워진 거였습니다. 정작 누구 덕에 남편이 그 학원을 운영하게 된지는 모르나 보더라고요. 지금 보니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미혼인 거 하나 내세워서 순진한 남자 꼬신 모양인데 나도 이렇게 못 물러나지. 지금 사는 집도 평수 꽤 된다며? 이제 와서 학원 잘 되고 집까지 넓은 데로 옮긴 모양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빠져주길. 착각 좀 그만하시지. 이혼한 거 잊었어? 누가 들으면 이혼 안 한 줄 알겠어. 그쪽 아무 권리 없거든. 야, 나이만 들었지 이거 완전 애송이네. 결혼 한번 했던 부부는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사이 내가 있거든. 지금은 나한테 서운해서 저러지만 결국 딸이 재결합 원하면 할 수밖에 없어. 그 남자 완전 딸바보거든. 그건 몰랐나 봐. 전처는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서더라고요. 더 할 말 없지? 지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보통은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복장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가 자리를 뜨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학원이며 집이 다 남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 건물 주고 투자도 반 한 데다 아파트도 저랑 재산 반반해서 공동 명의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후 남편 혼자 잘된 거라 착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여차하면 그 여자에게 다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남편 혼자 것도 아니고 제 지분이 반이고 설사 남편과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챙길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너 진심이야? 나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 불쌍해서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겠어. 학교는? 엄마가 차로 태워준다고 했어. 나도 엄마랑 사는 게 편해. 이 집, 네 방 넓어서 좋다며. 넓으면 뭐해. 엄마가 없는데. 미주는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왠지 전처가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안 돌아서니 딸을 볼모로 잡고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았죠. 미주가 그 집 가 있으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게 되고 그걸 빌미삼아 재결합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와 남편은 상의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미주가 저렇게 원하니 당분간만이라도 미주를 보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미주는 전처집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미주는 더 자주 남편에게 연락하며 보고 싶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엄마랑 같이 밥 먹자며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와 약속을 했었기에 갖은 핑계를 대며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됐을 무렵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아예 대놓고 반말하더라고요. 저도 반말로 했죠. 내일 모레 남편 생일인데 미주 보내. 같이 밥 먹을 거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남의 딸을 보내라 말아야.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래 그럼. 참 그리고 그쪽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 그쪽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하는 학원 그 건물 내 거야. 게다가 내가 남편한테 제안해서 학원 차린 거고 그 학원 차릴 때 투자금 내가 반이야. 제 말에 전처가 말이 없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톡 까놓고 말할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크게 학원 차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배 아픈 모양인데 그거 온전히 남편 거 아니라고. 막말로 나랑 끝나고 그쪽한테 간다 쳐도 학원? 꿈도 꾸지 마. 다 정리해서 다시 공부방 해야지. 그리고 이 집도 그래. 엄밀히 내 지분이 더 높아. 공동명이고. 물론 이 집도 갈라설 거면 깨끗하게 분할할 거고. 한마디로 돈 보고 우리 남편한테 다시 찝쩍거리는 짓은 의미 없다 이거야.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제 말에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네가 내 남편 돈 보고 꼬신 게 아니라 홍영수가 돈 보고 너한테 접근한 거네? 기껏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겠지만 일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 내 돈 퐁퐁 쓰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리고 미주도 그쪽에서 키운다니까 신혼 느낌 나고 너무 좋아. 계속 미주 잘 보살펴줘.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보낼 테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도 안 보이는데도 분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 끊어버렸죠. 네가 18단이면 나는 36단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고 미주가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랑 안 살 거라고 하면서요. 자초지종 들어보니 저한테 그 전화 받고 나서 미주를 대하는 게 완전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남편하고 재결합도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이 재산이 다 온전히 남편 것도 아니다 보니 재결합할 생각도 없어졌겠죠. 그때부터 다시 미주를 홀대했답니다. 여전히 술 먹으러 다닌다며 저녁부터 집에 있지도 않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더래요. 게다가 그 전처가 사는 집은 좀 외진 곳이라 밤 되면 무서운데 미주만 혼자 남겨두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았다고요. 처음엔 학교며 학원도 데려다 주더니 나중엔 그것도 알아서 가라고 하고 필요한 돈도 달라 하면 너네 아빠한테 받으라며 안 줬답니다. 저희 남편이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도요.
미주는 엄마한테 또 상처받았다는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그걸 발견했대요. 서랍 안에 있던 상간 소장이요. 이혼 당시에 받았던 상간 소장인데 그걸 서랍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바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폈다는 걸 미주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짐 싸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엄마한테 2번이나 팽당하고 우는 미주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네가 가지 않았느냐, 너네 엄마 말만 믿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 나이 때 애한텐 친엄마가 가장 중요했을 테고 아무리 재혼 가정이 행복하다 한들 미주도 부모의 이혼이 상처였을 거고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미주는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면서요. 미주는 그 말에 또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후에 미주는 다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저도 막상 미주가 없으니 쓸쓸했거든요. 다시 전처는 띄엄띄엄 연락을 했고 미주도 친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전과 달리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미주도 2달 남짓 그 집 살면서 학을 뗀 모양이었어요. 그 후 미주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좀 먼 지역의 기숙사로 가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방학 때만 내려오고요. 저랑은 여전히 잘 지냅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새엄마나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미주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미주가 전처 말만 듣고 삐딱선 탔을 때는 저도 너무 속상했고 남의 눈에 물 대준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면서 키워도 결국 친엄마가 우선일 테고 나중에도 친엄마만 찾는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미주와 제 사이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주는 한 번씩 그때 일을 얘기하며 자기를 잘 받아줘서 고맙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식이 돌아왔는데 안 받아줄 부모는 없다고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미주 역시 제 딸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 여자가 얄미워 보내긴 했지만 미주를 기다리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미주도 그런 제 진심을 알아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과 제 딸 미주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